오늘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대전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세비지 러브 BTS 리믹스가 이번 주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또다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일제강제 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보됐는데 당분간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화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법, 계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낮춰지면서 서울 시내 집회 허용 기준 1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수 기자, 먼저 마스크 과태료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네,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주최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주 야관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나 사진 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람에겐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것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약 2달 동안 휴관했던 전국 사회복지시설 9만 5천여 곳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 점검을 마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은 제한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개 국립공원에서 대형 버스 주차장 이용이 통제됩니다.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해 탐방객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자체 방역 대책을 일부 완화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통제는 해제됩니다. 서울 전역에 내린 집회금지 조치 기준 인원도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 이행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도심 집회 금지는 유지됩니다. 집합 금지가 해제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서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방역수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강남역, 홍대역,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기는 했는데 100명에 거의 근접한 상당히 늘어난 수치였어요.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69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명, 대전 13명이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 5명이 추가됐고 동두천시 친구 모임도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에 모임을 가졌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전의 일가족, 이제 바깥 지역사회로도 전파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집 가족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장 등에서 추가로 옮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자 13명이 나왔던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3명, 직원 1명이 확진됐던 한국조폐공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2살 아이들의 30대 어머니 2명과 60대 외할머니 1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한 뒤 한꺼번에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곳입니다. 앞서 다른 원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 7명이 감염됐고 원아와 관계자의 다른 가족 5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연쇄 감염이 계속 이뤄지면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해당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폐공사에서는 일가족 확진자 7명 중 1명인 직원과 밀접 접촉한 30대 직장 동료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조폐공사 내 접촉자 96명에 대해 검사 중인데 밀접 접촉한 14명 중 1명이 확진되고 나머지 13명은 음성 판정됐습니다. 그 한 분이 동선 조사 기간 중에 최소 2번 정도 같이 접촉한 걸로 나옵니다. 회사에서 만난 경우도 있고요. 외부 식당이나. 이런 가운데 일가족 확진자 중 1명이 교사로 근무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등 118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역시 일가족 중 다른 1명이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260여 명이 검사 중인데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자산 운용사가 판매했던 부실 펀드에 투자자 수천 명의 돈이 묶여서 2조 원 넘게 증발되게 생긴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정관계, 특히 여권 인사들의 연루,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여서 이번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잘못 대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불안전 판매 이슈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면적으로 다시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감독원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봤던 거고. 2015년 사모펀드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발동할 시점에서 전혀 발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는 잘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융위원회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에는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의 서류를 접수하기 전 다 체크를 받았다는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실하고 협의를 하고 와가지고 전화 드리는 거고요. 서류 이런 거는 다 체크를 받은 상태고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금융위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검찰이 뭉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초 옵티머스에 30억 원을 투자해 부실 투자를 했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라임 관련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환매 중단 이후에도 계속 부실 채권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수백억 원 손실을 더 입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실 기업인 걸 뻔히 알고도 채권을 샀던 겁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KBS는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실과 환매 중단 이후 라임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첫 투자를 시작한 동양네트웍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당기 순이익 416억 원 적자에 부채 비율은 144%. 경영 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줄곧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임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가운데 115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주식 전환 바로 다음 달 동양네트웍스는 25대 1의 무상감자를 결정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라임은 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진 돈은 57억 원으로 주식에서만 반토막입니다.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투자에서 라임의 전체 손실 규모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임은 역시 환매 중단 직후 에스모 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이 회사 역시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 부실 기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환사채 중 19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바꾸었지만 회수한 것은 41억 원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거래 정지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임에는 금감원의 상주 검사역이 파견돼 조사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백억 대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 상주 검사역이 할 일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만 봐도 부실이 뻔히 보이는 채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스의 경우 심지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라임은 당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전환사채를 또 매입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주식을 가지고 그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금리가 싼 CB를 매입했다. 이것은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라임이 투자한 두 회사를 압수수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검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관련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 본격 검사에 착수한 지난 5월.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사업 확장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에서 7월경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필 서류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치며 수사가 더뎌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개월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사 파견 승인 권한을 가진 추미애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4명가량의 검사 인력 파견에 더해 추가 증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옵티머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 SNS 틱톡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Savage Love, 이 곡의 리믹스 버전으로 또 한 번 빌보드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간 오늘 예고 기사를 통해 Savage Love, BTS 리믹스가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냅니다. 지난 2일 발매된 Savage Love, BTS 리믹스는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인기곡 세비지 러브의 방탄소년단이 후렴구와 랩 파트를 담당한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곡에서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가사로도 녹음해 화제가 됐습니다. 세비지 러브는 지난해 6월 발매된 노래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주 핫 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지만 BTS 리믹스 버전의 도움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통상 리믹스 버전도 단일 곡으로 집계하지만 이번 순위는 BTS 리믹스 버전의 기여도가 커 방탄소년단도 핫 100 1위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핫 100 차트에서는 세비지 러브 BTS 리믹스에 이어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차지해 방탄소년단 곡이 나란히 1, 2위에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인 8월 31일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뒤 7주간 1위를 3번, 2위를 4번 차지하며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정부가 오는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을 갑자기 내걸고 나섰는데요. 일본 기업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 그걸 정부가 나서서 되돌리라는 요구입니다. 국제부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소송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일본은 또 독일에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려고 현지 당국에 압력을 넣었고 그것이 실제로 먹혀서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설립단체와 독일 현지의 뜻있는 시민들이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청원에 이어 오늘은 집회 행진도 열린다는데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를린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철거명령 통보가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철거 시한까지 일주일을 남겨놓고 긴박하게 통보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베를린 당국이 문제 삼은 비문 내용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쟁에 참상을 알린 피해 여성의 용기를 기리고자 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엽니다. 독일의 언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했던 독일의 50개가 넘는 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집회가 끝나면 관할구청까지 행진해 구청장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내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독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4,300여 명이 철거 반대 서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 인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민간의 일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 등을 봐가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법무부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이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 그리고 추 장관의 반격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들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이나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장관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방탄이다, 스토킹이다라는 말도 오갔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추미애 방탄국감이다. 스토커도 아니고 스토킹하듯이 계속 모욕 주기하고. 추 장관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아들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됐다는 질의에 대해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 적당한 때 꺼냈으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와 나경원 의원 관련 수사를 질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어제 금융위의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건도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들이 하나도 채택이 안 돼서 국감 자체는 맹탕에 그쳤는데요. 금융위는 국감에 앞서 론스타에 대한 질의는 국익을 저해하는 거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ISD 중재 판정을 앞둔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 때마다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송 전략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을 안 한 건데. 금융위는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해도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절차 명령서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꾸 의혹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맥빠진 국감은 예견된 바였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 5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일부 의원실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론스타를 비난하지도 정부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ISD 중재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찾아와 국감에서 다루지 말아달라 했다며 론스타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는 팽수도 부르면서 론스타 정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의 원죄가 있는 금융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한 결과 이들은 오는 23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관련자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미국에선 코니 베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베럿 후보자가 보수 인사인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ntentious week. Let's remember, the world is watching. 지난달 숨진 긴스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베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Judge Barrett brings impeccable credentials, a judicial temperament, and a faithfulness to the law. He wants his Supreme Court and this nominee to join him in eliminating the Affordable Care Act.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베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very American must understand that with this nomination, equal justice under law is at stake. 베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policy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of government must be made by the political branches,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0일 법사위 인준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 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중국에선 국경절을 맞아 함께 식사한 일가족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인은 식중독, 냉동실에 1년간 보관한 식재료가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중국 헤이룽장에서 일가족 9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해먹은 음식은 쏘안탕스, 옥수수 가루를 발효해 만든 면 요리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널리 해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일가족 9명 가운데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입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집단 사망 원인이 식중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를 1년 동안 냉동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发现它的肝功损害特别重，我们及时给予了保肝和血液净化治疗，但患者目前生命体征仍不平稳，仍处于危重状态。 중국에서는 지난 2015년 춘제 연휴 기간에도 랴오닝성에서 쏘안탕스를 먹은 일가족 4명이 식중독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냉동 보관했더라도 일단 곰팡이가 핀 식재료 사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소로 인해 암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2.5도, 장수가 4.4도, 서울 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당분간 2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강원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점차 안개가 걷히면서 오늘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동풍이 불면서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낮 동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점차 계절이 깊어가면서 해가 지는 시각도 일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는 시각이 오후 5시 때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 13.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제부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정부는 이른바 핀셋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한을 좀 풀어주되 꼭 필요한 곳들은 선별적으로 강력한 방역 태세를 더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회입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는데 어제부턴 100명 이상일 때의 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즉, 99명까지는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곳 광화문 광장 주변의 도심 집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세로축인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까지, 가로축인 신문로와 종로 일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또 효자동 삼거리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별로 내린 인원 제한 조처도 유지됩니다.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강공원 밀집구역의 출입 금지는 어제부터 풀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철 나들이 객이 몰리는 건 여전히 우려스러운데 서울시는 시민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이 원칙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통한 안내, 계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의 협력.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지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일단 1차 위기는 지나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의 모임과 관련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고 아직 잠복기도 남아있는 만큼 긴장은 놓지 말아달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소 11명이 확진됐는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장례식 참석을 통한 전파로 추정됩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종합체육시설도 집단 감염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용자 등 최소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일가족 모임 관련 최소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추석 연휴 일가족 식사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뒤 가족 중 손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까지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추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잠복기가 또 5일보다 더 기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추석 연휴 여파들을 계속해서 좀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며 3가지 위험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 즉 산밀 환경과 가을 산행 등 단체 여행과 행사, 그리고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는 환경 변화입니다. 밀폐된 제한된 공간에서는 비말뿐만 아니라 제한된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고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방역당국은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9시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손 씻기와 표면 소독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며칠 전에 또 벌어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산재 적용도 못 받는다는 이 노동자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마지막 가는 길. 아버지가 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물건을 배송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전 6시 반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 퇴근하고 하루 적게는 300개, 많게는 400개 넘는 택배를 배송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거야. 9시 반에 와서 씻고 좀 12시인데 어제보다 더 늦는다 그러면. 김 씨는 폐지를 줍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유족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생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업주의 요구였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그 산재를 저희가 가입하게 되면 대리점 소장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대요. 예, 그 얘기 하면서 가입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취소하라는 뜻이죠. 택배 노동자가 숨진 건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택배 노조는 특히 이 가운데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이번 주 토요일 택배 배송 중단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지난 추석을 앞두고도 논란이 됐었죠. 택배 분류를 누가 하냐. 숨진 김 씨는 추석 성수기 때도 분류와 배송을 혼자 도맡았습니다. 추가 인력 얘기가 나왔었지만 비용을 기사 스스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임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고 김원종 씨가 근무했던 택배 대리점에 추석 성수기 인력 충원은 없었습니다. 대리점 인력은 모두 15명, 2명이 분류를 전담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몇 달 전부터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모두 택배기사로 이 가운데 10명은 배달만 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3명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분류부터 배송 작업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인력 그대로 늘어난 추석 택배 물량을 소화한 겁니다. 1인당 40만 원씩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40만 원도 너무 아까워 라고 하면 택배기사 3분이 이 분류 인력에 투입된 거고.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과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기사가 분류 작업을 안 하려면 대체 인력 고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조는 대가도 없이 하는 분류 작업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인 반면 회사 측은 배송 수수료에 분류 작업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적극적인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와 대리점 사이 계약에 개입할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해도 현장 상황에 따라 택배 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분류 작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택배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휴대전화 액정 같은 표면에서 최대 28일간 생존한다는 해외 연구팀의 발표가 있었죠. 방역당국은 여러 사람 손이 닿는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또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그런 실제 환경, 실제 어떤 환경을 잘 반영하느냐 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실험한 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9시간 정도까지는 피부에서 생존하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좀 적은 약 2시간이 안 되는 생존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은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고 손이 됐든 표면이 됐든 이런 표면이 내 비말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 정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2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손 씻기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째 예방법은 표면 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책상, 키보드, 핸드폰, 네팔에서 10월 10일 날 입국하신 분 중에 확진자는 모두 72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검사한 거에서는 양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발급한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재 공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 사용하는 PCR 진단 시약의 민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리고 현지 검사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대기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은 동일합니다. 둘 다 호흡기로 전파되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산밀 환경 피하는 것이 각종 그 많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자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생활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선 매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부터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11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전통적인 쇼핑 풍경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유통업체들이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영업 전략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1월 이날마다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매장으로 몰리던 것을 막고 온라인 쇼핑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앞서 월마트와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추수감사절 시즌 동안 매장 휴무를 선언했는데요. 대신 할인 기간을 확대해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예년보다 일찍 이번 달부터 온라인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일에 시작하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덕분에 작년보다 매출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미로 속으로 천천히 입장하는 자동차들. 기다렸다는 듯 좀비를 비롯한 공포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차 안 탑승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곳은 다가오는 할로윈을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이동형 방식, 일명 드라이브스루로 개장한 유령의 집입니다. 약 30년 동안 공포 체험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가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할로윈 분위기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요. 지난 6주 동안 2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 등을 야외 공터에 설치해서 차에 탄 상태로 25분가량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유령의 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만 문을 여는데 입장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데도 체험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본토에서 56일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인데요. 8일간의 긴 연휴가 끝난 직후 확진자가 나와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칭다오에는 우리 교민도 4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칭다오의 한 아파트입니다. 封起来了，来，他家这个楼顶都封了，把他家楼，把他家这个单元封了都。 접촉자는 물론 주변 주민들도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全部核酸检测，看到了，就咱们上面这个社区啊，全核酸检测。 칭다오시는 현재까지 확진자 6명, 무증상 감염자 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한 흉부외과 병원의 환자와 환자 가족, 간병인들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환자가 나온 건 56일 만입니다. 칭다오시는 해당 병원을 폐쇄하고 천만 시민 전체에 대한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칭다오에 거주하는 4만여 명의 우리 교민 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들도 각 아파트별로 무료로 수속 등기가 돼 있는 분은 무료로 다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일간의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환자가 나와 중국 보건당국은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이 기간 중국 국내 여행자는 6억 3천만 명에 이릅니다. 연휴 동안 칭다오를 여행한 외지인은 40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칭다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선 가을부터 2차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은행, 중소기업 대출, 담보는 늘리고 신용은 줄였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또 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점차 줄였고 또 담보대출 비중은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어제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또 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은행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은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66.5%대로 20%대 중반대로 낮아진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8대 소비 쿠폰 재개라는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된 데 맞춰서 8대 소비 쿠폰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게 기존 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8대 소비 쿠폰 재개 등 소비와 내수가 경기 반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숙박과 관광, 외식, 농수산 등 8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지난 8월부터 지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계획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단풍철 맞아서 국립공원 방역 강화라는 뉴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서 다가오는 주말 가족분들과 단풍 구경 계획 중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방역당국이 탐방시설의 방역과 탐방객 관리 등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 절정기에는 공원별로 대형 버스의 공원 직영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서 단체 탐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의 정상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해서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해서 이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올해는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고 국립공원 방문 시엔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북한이 얼마 전 당창건 75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갖고 신형 무기를 자랑한 데 이어 곧바로 군중대회와 집단체조를 선보이며 단합력을 과시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 행사를 강행한 건데 그만큼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주고픈 속내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효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터지는 화려한 불꽃이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함성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합니다. 그제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 체조가 하루 지난 어제 공개됐습니다. 최소 수만 명이 동원되는 행사여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실시된 겁니다. 새벽 심야 열병식이 열렸던 김일성 광장에선 한나절이 지나 대규모 경축 군중대회와 횃불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인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앞세워 행진을 벌였습니다. 열병식부터 군중대회와 대집단 체조까지 3일 연속 초대형 행사를 개최한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집단 행사가 중단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당창건 75돌이라는 좋은 계기를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십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행사를 개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대내외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새 전략 무기들을 공개한 것과 달리 이후 행사에서는 자극적인 구호나 문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체제 건재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는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지난주 발생한 울산 아파트 화재처럼 높은 건물에 불이 날 경우 무엇보다도 대피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들은 의무적으로 피난층이라는 걸 두게 하는데 문제는 어중간한 높이의 이른바 준초고층 아파트들은 그 법에서 예외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가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순식간에 번진 불길을 피해 건물 15층과 28층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부산의 한 42층짜리 건물. 이곳 26층은 불이 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공간입니다. 출입구는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고 비상 전원과 급수 시설도 갖춰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굉장한 부담은 덜합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일단 걷기가 힘든 사람들은 빨리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우리가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모든 건물에 피난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축법규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30층에서 49층까지 이른바 준초고층 건물은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상 계단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건물 중간 피난층이 없는 고층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제가 25층에서 직접 걸어 내려가며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6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로 연기가 찼다면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이 없으면 소방대원들이 예비 공기통을 사용하거나 공기를 충전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조나 화재 진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채만 해도 가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사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유 면적으로 이제 개조한다고 그러는 거는 결코 이제 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피난층을 둘 필요가 없는 준초고층 건물이 부산에만 517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우리 양돈 농가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은 물론이고 수억 원을 들여 다시 돼지를 키우려던 인근 농장들 그 노력까지 모두 허사가 됐는데요.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한 돼지 농장, 돈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르던 돼지 1,600마리는 모두 땅에 묻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몰 처리한 것입니다. 이 농장은 원래 다음 달쯤 돼지를 다시 들여오려고 했지만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인근 화천군에서 1년 만에 또 쥐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탓입니다. 허탈했죠. 아니 힘적으로 막막했습니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동안 전국에서 ASF 때문에 돼지를 도태시킨 농장은 270여 곳, 매몰 처분된 돼지가 44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올해 돼지를 다시 키울 예정이었습니다. 농장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방역시설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4억에서 5억 사이 들었습니다. 실컷 입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최악이죠. ASF가 재발한 강원도 화천군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나흘간 매몰 처리된 돼지가 2,200마리가 넘었습니다. 화천군이 키우는 집돼지 10마리 중 1마리가 묻혔습니다. 화천군의 돼지 농장들에는 48시간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철원군 일부 농장들도 최대 3주까지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못 움직이면 돼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출하 시기를 놓치면 값이 뚝 떨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동 생산 농장 한 2주나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자동이 나가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났죠. 자동이 못 나가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1년 만에 재발한 집돼지 ASF. 양돈업계는 말 그대로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대하소설로 우리 문학계를 빛낸 조정래 작가가 등단 50주년을 맞아 독자들 앞에 섰습니다. 거장의 삶과 문학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끝도 없이 뻗은 한반도의 젖줄 백두대간. 그 산줄기가 끝나는 곳에 터를 이룬 전남 벌교 땅. 해방 이후 휴전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그려낸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입니다. 40나이에 시작해 20년 세월에 걸쳐 차례로 완성한 태백산맥과 아리랑 그리고 한강.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50만 부 돌파라는 우리 문학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습니다. 문학인의 외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50년. 오직 글쓰기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30대 때부터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글을 쓰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 죽는 것이다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대하소설 3부작을 31년 만에 손수 다듬어 개정판을 내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글을 모아 책으로 묶었습니다. 작가 조정래의 문학관, 인생관, 역사관과 사회관을 아우르는 주옥 같은 문답들이 담겼습니다. 지금도 원고지와 페인을 고집하는 78의 노장. 50년 문학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노력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제 재능은 40%, 나머지 모자라는 60%는 노력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고 5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평생을 인간을 위한 문학에 바친 거장은 이제 역사와 사회가 아닌 인간 존재에 초점을 맞춘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존재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한 3권 정도로 써서 제 소설, 장편 소설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T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오늘 파주가 1.9도, 장수 4도, 서울이 8.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강원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버스와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대전 등에서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팀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세비지 러브 BTS 리믹스 버전이 이번 주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또다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10월 13일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방역 수칙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요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가지고요.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과 대상과 장소를 좀 알아볼까요? 우선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종사자와 이용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참석자와 주최자,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또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경우 유흥주점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그리고 대형 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마스크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한 본인은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 시설의 관리 운영자도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것 바로 독감인데요. 한때 일부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중단됐던 무료 접종 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오늘부터는 우선 만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 또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들을 또 내놨습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해서 달라진 게 좀 있는데요. 일괄 통제보다는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집회입니다.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는데 어제부턴 100명 이상일 때의 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즉, 99명까지는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곳 광화문 광장 주변의 도심 집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세로축인 서울광장, 서울역 광장까지, 가로축인 신문로와 종로 일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또 효자동 삼거리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입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별로 내린 인원 제한조차도 유지됩니다.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강공원 밀집구역의 출입 금지는 어제부터 풀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건 여전히 우려스러운데 서울시는 시민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이 원칙은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통한 안내 계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의 협력.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지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어서 환자 현황 살펴봅니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98명이 나왔죠. 국내 발생이 69명이었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29명, 경기도가 17명, 그리고 대전이 13명으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지난 8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명이 더 추가가 됐고요. 또 경기도 수원시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명이 더 감염돼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6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했던 일가족 7명이 지난주에 확진된 데 이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녔던 직장, 또 어린이집 등에서 추가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상현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더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자 13명이 나왔던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3명, 직원 1명이 확진됐던 한국조폐공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2살 아이들의 30대 어머니 2명과 60대 외할머니 1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한 뒤 한꺼번에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2살 아이가 다니던 곳입니다. 앞서 다른 원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 7명이 감염됐고 원아와 관계자의 다른 가족 5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연쇄 감염이 계속 이뤄지면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해당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폐공사에서는 일가족 확진자 7명 중 1명인 직원과 밀접 접촉한 30대 직장 동료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조폐공사 내 접촉자 96명에 대해 검사 중인데 밀접 접촉한 14명 중 1명이 확진되고 나머지 13명은 음성 판정됐습니다. 그 한 분이 동선 조사 기간 중에 최소 2번 정도 같이 접촉한 걸로 나와 합니다. 회사에서 만난 경우도 있고요. 외부 식당이나. 이런 가운데 일가족 확진자 중 1명이 교사로 근무한 유치원에서는 원생 등 118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역시 일가족 중 다른 1명이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등 260여 명이 검사 중인데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부실 펀드를 팔다가 판매를 돌연 중단해서 투자자 수천 명의 돈을 묶어버린 라임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이제 정치권의 로비 의혹, 정부의 비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올 하반기 전국의 가장 큰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잘못 대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불안전 판매 이슈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면적으로 다시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감독원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봤던 거고 2015년 사모펀드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발동할 시점에서 전혀 발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는 잘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융위원회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에는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의 서류를 접수하기 전 다 체크를 받았다는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실하고 협의를 하고 와가지고 전화 드리는 거고요. 서류 이런 거는 다 체크를 받은 상태고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금융위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검찰이 뭉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초 옵티머스에 30억 원을 투자해 부실 투자를 했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라임 관련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환매 중단 이후에도 계속 부실 채권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수백억 원 손실을 더 입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실 기업인 걸 뻔히 알고도 채권을 샀던 겁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KBS는 국회 정무위 민병덕 의원실과 환매 중단 이후 라임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첫 투자를 시작한 동양네트웍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당기 순이익 416억 원 적자에 부채 비율은 144%. 경영 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줄곧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라임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가운데 115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주식 전환 바로 다음 달 동양네트웍스는 25대 1의 무상감자를 결정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라임은 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진 돈은 57억 원으로 주식에서만 반토막입니다.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투자에서 라임의 전체 손실 규모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임은 역시 환매 중단 직후 에스모 머티리얼스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이 회사 역시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 부실 기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환사채 중 19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바꾸었지만 회수한 것은 41억 원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거래 정지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임에는 금감원의 상주 검사역이 파견돼 조사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부실한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백억 대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 상주 검사역이 할 일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당시 공개된 자료만 봐도 부실이 뻔히 보이는 채권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에스모 머티리얼스의 경우 심지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라임은 당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전환사채를 또 매입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주식을 가지고 그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금리가 싼 CB를 매입했다. 이것은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월 라임이 투자한 두 회사를 압수수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검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관련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 본격 검사에 착수한 지난 5월.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사업 확장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에서 7월경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필 서류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치며 수사가 더뎌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형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수개월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사 파견 승인 권한을 가진 추미애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4명가량의 검사 인력 파견에 더해 추가 증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옵티머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벗 항체 진단에서 연달아 음성 반응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다는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과 데이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 2일 감염 사실을 밝힌 뒤 열흘 만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빌보드 핫백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비지 러브라는 곡인데 원곡 가수와 함께한 리믹스 버전으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간 오늘 예고 기사를 통해 Savage Love, BTS 리믹스가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냅니다. 지난 2일 발매된 Savage Love, BTS 리믹스는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인기곡 Savage Love의 방탄소년단이 후렴구와 랩 파트를 담당한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곡에서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가사로도 녹음해 화제가 됐습니다. Savage Love는 지난해 6월 발매된 노래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주 핫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지만 BTS 리믹스 버전의 도움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통상 리믹스 버전도 단일 곡으로 집계하지만 이번 순위는 BTS 리믹스 버전의 기여도가 커 방탄소년단도 핫100 1위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는 Savage Love BTS 리믹스에 이어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차지해 방탄소년단 곡이 나란히 1, 2위에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인 8월 31일 핫100에 1위로 데뷔한 뒤 7주간 1위를 3번, 2위를 4번 차지하며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 측이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 자기네 기업한테 과도하다며 수용 가능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걸 정부에서 뒤집으라고 떼를 쓰는 셈인데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소송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독일에서는 일본의 로비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현지 당국의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세웠던 단체뿐만 아니라 뜻있는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청원 운동과 또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유광석 특파원이 베를린에서 보도합니다. 베를린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철거 명령 통보가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철거 시한까지 일주일을 남겨놓고 긴박하게 통보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베를린 당국이 문제 삼은 비문 내용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쟁에 참상을 알린 피해 여성의 용기를 기리고자 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엽니다. 독일의 언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했던 독일의 50개가 넘는 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집회가 끝나면 관할구청까지 행진해 구청장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내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독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4,300여 명이 철거 반대 서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 인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민간의 일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 등을 봐가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어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론스타 사건이 다시 올려졌습니다. 5조 원대 분쟁,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금융위는 국감에 앞서 이 사건을 질의하는 건 국익에 저해된다며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요청받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서 여러모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혜원 기자입니다. ISD 중재 판정을 앞둔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 때마다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송 전략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을 안 한 건데. 금융위는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해도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절차 명령서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꾸 의혹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맥 빠진 국감은 예견된 바였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사태 관련 인물 5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일부 의원실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론스타를 비난하지도 정부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 ISD 중재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가 설명 자료를 가지고 찾아와 국감에서 다루지 말아달라 했다며 론스타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는 팽수도 부르면서 론스타 정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의 원죄가 있는 금융위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가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한 결과 이들은 오는 23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관련자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또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장관 스토킹이다, 예의를 지키라고 했고 야당은 추미애 방탄 국감이냐고 맞서며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들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이나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네. 장관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수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방탄이다, 스토킹이다라는 말도 오갔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추미애 방탄국감이다. 스토커도 아니고 스토킹하듯이 계속 모욕 주기하고. 추 장관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아들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됐다는 질의에 대해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 적당한 때 꺼냈으며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와 나경원 의원 관련 수사를 질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젯밤 7시 반쯤 부산시 남구 용당동의 유엔 평화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보도에 정차된 또 다른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도에 정차 중이던 트럭이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쳐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보수 인사인 베럿 후보자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는데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ntentious week. Let's remember, the world is watching. 지난달 숨진 긴스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코니 베럿 인사청문회 첫날.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말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Judge Barrett brings impeccable credentials, a judicial temperament, and a faithfulness to the law. He wants his Supreme Court and this nominee to join him in eliminating the Affordable Care Act.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열린 청문회인 만큼 양측의 셈법은 확고합니다. 베럿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인사로 채워집니다. 공화당 입장에선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전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판결을 보수 우위의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세를 잠시 접고 청문회에 동참한 민주당 부통령 후보 해리스 상원의원도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very American must understand that with this nomination, equal justice under law is at stake. 베럿 지명자는 인사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policy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of government must be made by the political branches,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20일 법사위 인준투표를 거쳐 10월 마지막 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 5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2명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반대 의원이 나올 경우 지명은 불투명해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나올 때 따뜻한 겉옷을 챙겨 입었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1.9도, 장수 4도, 서울 8.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파주는 일교차가 18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춥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 강원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강원 중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8.6도, 원주 8.8도에 머물러 있고요. 광주가 12.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안동 20도, 광주 20도, 창원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이 이슈가 됐고 또 정부와 업계에서 인력 대책을 내놓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과로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마지막 가는 길. 아버지가 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물건을 배송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김 씨의 사망 원인이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전 6시 반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 퇴근하고 하루 적게는 300개, 많게는 400개 넘는 택배를 배송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거야. 9시 반에 와서 씻고 좀 12시인데 어제보다 더 늦는다 그러면. 김 씨는 폐지를 줍는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유족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생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업주의 요구였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그 산재를 저희가 가입하게 되면 대리점 소장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대요. 예, 그 얘기하면서 가입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취소하라는 뜻이죠. 택배 노동자가 숨진 건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택배 노조는 특히 이 가운데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며 이번 주 토요일 택배 배송 중단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울산 주상복합 화재, 당시에 방화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데요. 이 불이 나기 하루 전에도 소방점검이 실시됐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이 문제로 행정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점검을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새나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로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진 겁니다. 연기를 빼내는 제연 설비도 있었지만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연기가 이미 욕실도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2개를 껴도 안 됐어요. 불이 나 정전이 됐을 때 대피로를 안내하는 유도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연기와 열기를 차단해주는 방화문도 꽉 닫히지 않았습니다. 28정, 저쪽 27정, 25정까지는 매연이 꽉 차가 좀 숨을 갖고 가면서 했고. 이 건물은 불이 나기 하루 전날 소방시설 종합점검을 받은 결과 일부 방화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 감지기도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화문이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등 쪽에 방화문 양쪽으로 있는데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닫혀요. 연동이 안 되는 게 있었고 이 닫히긴 닫히는데 이 폐쇄력이 조금 부족해갖고 완벽하게 안 닫히는 게 한 군데가 있었고. 취재 결과 불이 난 건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마다 2번씩 소방안전 점검을 받고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점검에서 관할 소방서로부터 행정명령 조치까지 받고 설비를 고쳤지만 또다시 각종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가인 쪽에 갑자기 불이야. 이거도 있습니다. 이거도 많고 이게 제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방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난 위험이 큰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침착하게 대피해 기적처럼 참사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경절을 맞아 함께 식사한 일가족 7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인은 식중독이었는데요. 냉동실에 1년간 보관한 식재료가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중국 헤이룽장에서 일가족 9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해먹은 음식은 쏘안탕스, 옥수수 가루를 발효해 만든 면 요리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널리 해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일가족 9명 가운데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입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집단 사망 원인이 식중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를 1년 동안 냉동 보관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发现它的肝功损害特别重，我们及时给予了保肝和血液净化治疗，但患者目前生命体征仍不平稳，仍处于危重状态。 중국에서는 지난 2015년 춘제 연휴 기간에도 랴오닝성에서 쏘안탕스를 먹은 일가족 4명이 식중독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냉동 보관했더라도 일단 곰팡이가 핀 식재료 사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소로 인해 암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교통 혼잡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이동 경로의 교통 신호를 미리 녹색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 1분 1초가 급해 신호를 어기고 가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 교통사고의 70%는 출동 중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 녹색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충북 충주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오후에는 5시부터 7시 사이 차량 정차가 많이 되는데 이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출동 소방관의 무전을 받아 신호를 열어주는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한 명뿐이어서 이 사람이 일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휴가라도 가게 되면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명 골든타임 앱으로 도착지를 고르면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화재나 구급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수원시 내 병원 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운용 방법과 시간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소방청이 경찰과 지자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6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간호사들이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병원을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병원 측이 지난해 말부터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를 위해서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체불 신고액만 4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인 정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급이 10여만 원씩 줄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 1시간 더 일찍 출근한 수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이 10년 동안 인정해온 수당을 갑자기 삭감한 겁니다. 15만 원에서 많게도 17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3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땐 그 금액이 꽤 크잖아요.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직원 급여를 인상하면서 간호사들의 경우 처우 개선 차원에서
2.28%를 추가 인상했지만 간호사의 인수인계 수당을 삭감하면서 추가 인상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10달 넘게 지속되자 간호사들은 지난 8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했습니다. 간호직군 300여 명이 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해 임금 인상을 조정할 때 1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 최종 합의서에는 삭감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서에다가 그 내용을 못 넣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노조 측은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반발합니다. 시간의 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그 노사 간에 합의된 바 전혀 없이 작년 11월경부터 일방적으로 미지급을 했고 병원 측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영업이 힘들어진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첫 온라인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국내외 120여 업체가 참여해서 1,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온라인상에서 만나며 활발한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가상의 크루즈선이 거대한 온라인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은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접속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도 벌입니다. 가상 전시장을 마련한 업체는 국내 100곳과 해외 22곳이며 바이어는 인도와 카타르 국영 기업을 포함해 45개 나라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영업이 힘들어진 기업에게 이번 전시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여러 선주사와 여러 업체와 여러 제조업을 동시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만들어줘서 이처럼 많은 업체가 참가해 실제 전시회처럼 열린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기대됩니다. 비대면 사회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사업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번 조선해양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다른 분야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발달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미용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9살 현준이는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폐 증상으로 소리에 예민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 미용사와 손님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께 불편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아이를 제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돌발 행동이 나오니까 어떤 데는 커트를 하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커트를 못 하고 올 때도 있어요. 장애인들의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경기도 성남의 한 복지관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미용봉사 경력이 있는 전문 미용사가 상주하고 1인 전용실로 운영해 장애의 특성에 맞춰 편안하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머리 잘라니까 좋아요. 그리고 많이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미용사 임금과 운영비를 확보한 덕분에 장애인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과 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복지관 측은 앞으로 염색과 펌 등 미용 서비스를 더 늘려갈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이발을 할 수 있게 이미용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횡단보도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좌우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이 여파를 받아 잠실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이동량이 많고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는데요. 다리 건너 한강대교 도심 쪽 이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인로 물레사거리에서 서울교를 지나 마포대교 방면으로 오늘 차량 자주 모아집니다. 도심 안쪽 왕산로는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묘 앞쪽으로 부분 지체를 보입니다. 교통 통제 구간입니다. 반포대로와 이어지는 우면산 터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초 작업으로 부분 통제 따르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8.15) 이후 대폭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강제성을 띈 통제 중심의 방역에서 시민 협조에 초점을 둔 생활 방역으로 2달여 만에 복귀한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 조치는 순수 방역의 관점보다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여파, 그리고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어서 재확산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첫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다시 100명을 육박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일가족 7명이 감염된 뒤 어린이집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수원, 동두천 등에서도 새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추석 연휴 감염의 1차 위기는 넘겼다지만 곳곳에 감염의 불씨가 여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일상이 정상화돼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방역 부담과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각종 모임과 학교, 학원, 장병들의 휴가까지 대부분 재개됐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훨씬 엄격한 방역 관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탈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당분간 코로나와의 공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냥 획일적인 통제만 고집할 수 없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시민들의 협조입니다. 방역의 부담이 상당 부분 시민 몫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시민들의 솔선수범과 협조가 없다면 방역망은 언제든 다시 뚫릴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탄력적이고 촘촘한 후속 조치로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 재확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1.9도, 장수 4도, 서울 8.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에 다소 춥겠고요. 한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강원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여전히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동하실 때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중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